이론. 맨 처음입니다. 첫 시간이고요. 과학의 기본량, 그 다음에 유도량, 그 다음에 측정 표준 이쪽 파트 한번 해볼게요. 자, 첫 페이지 보시면은 미시세계부터 나와 있죠. 자연세계는 미시세계가 있고 거시세계가 있다. 미시세계는 아주 작은 거겠죠. 자, 작은 것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자,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어때요? 원자, 분자, 이온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미시세계가 되겠고, 거시세계는 나무, 동물, 우주, 천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거시세계 이렇게 여러분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규모를 갖다 이야기할 건데 별표. 자, 첫 번째가 뭐냐? 시간 규모. 두 번째가 뭐냐? 공간 규모입니다.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는 우리가 시공이라고도 합니다. 시공간,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둘 다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시간과 공간 규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럼 좀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그 우주니까 이건 무슨 거야? 이건 거시 규모가 되겠고, 두 번째 고양이 눈에 보이니까 거시 규모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적혈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미시 규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슘 원자 반지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원자 반지름도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미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미시 규모와 거시 규모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면 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좀 지우고. 자, 이때 여러분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 게 또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측정 대상을 탐구할 때는 규모를 파악하여 알맞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미시와 거시를 구분해가지고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망원경이 나오면 미시가 되겠고, 우주 망원경이 나오거나 뭐 큰 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거시 규모를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미시 규모와 거시 규모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 어려운 건 아닐 거야. 여러분이 잘 찾아낼 겁니다. 되겠죠?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 있었잖아. 이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로 한번 나눠볼 거야. 자, 여기 과거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 그 다음에 여기 현재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 자, 과거의 시간과 길이는 어떻게 측정했는가? 색깔 좀 바꾸고. 시간은 주로 눈에 보이는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 또는 앙부일구가 뭐야 이거 세종대왕이 만든 요거죠. 요거 옆에 있는 거. 그다음에 진자시계, 그다음에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 이것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과거는 바로 뭐냐면 주기성을 이용한다는 거야. 자, 왜 왔다 갔다 하는 주기 있잖아. 뜨고 지고 하는 주기. 그죠? 또는 그림자가 생겼다가 그림자가 없어지는 주기성. 아, 주기성을 이용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세슘 원자 시계가 있는데 별표 시험에 겁나 나올 겁니다. 자, 그 원자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진동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진동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시간은 진동수. 자, 이 진동수를 이용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어보지도 않을까? 과거의 시간은 주기성이고 현대의 시간은 진동수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슘 원자시계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즉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 주로 신체 일부입니다. 아하, 신체 일부, 손가락의 길이, 팔의 길이, 발걸음 폭등을 이용하고 또는 자를 이용하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도 자는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측정했고요. 현대에는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제 밑에 거 볼 건데 시험이 잘 나올 거예요, 이건. 자, 레이저 거리 측정기 GPS. 아하. 그래서 이건 현대의 장치잖아요. 그죠? 무엇을 이용하는 거야? 빛을 이용하는 거죠. 자, 빛의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 우리 공식이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V는 T분의 S에서 됐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S는 V 곱하기 T가 되겠죠.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별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왕복 시간. 그다음에 빛의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빛의 속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측정하여
빛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거리 측정.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레이저 거리 측정기 GPS 시험에 많이 나올 거고요. GPS 위성은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위성 여러 개를 사용한다. 한 개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공위성은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GPS는.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우주망원경은 거시적인 규모를 측정할 때 사용하겠죠. 멀리 있는 천체, 거리. 자, 그래서 이 우주망원경은 별의 나이나 별의 거리, 그 별이 있는 곳까지 거리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미경은 미시규모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색깔 좀 바꿔볼까요? 미시규모의 현미경은 전자현미경이 아무래도 더 원자 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광학 현미경보다는 성능이 더 좋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둘 다 미시규모를 확인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 갖고 원자의 크기 같은 걸 알 수 있고, 광학현미경은 우리 이제 세균 같은 걸 관측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 GPS, 그 다음에 허블 망원경, 이것은 아무래도 뭐가 돼요? 거시규모가 되겠죠. 갑자기 끌어올려졌네. 아무래도 이 세 가지는 거시규모를 갖다가 측정할 때 쓰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가 현미경들, 이 현미경 종류는 전부 다 미시규모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렇게 해서 현대로 오게 되면서 자연세계를 측정하는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여러분 미시규모를 측정할 수가 없었잖아. 거시규모도 일부만 측정이 가능했지. 과거에는 우주의 크기 이런 것들, 우주에 있는 별까지 거리 그런 거 몰랐잖아. 그 다음에 과거에는 현미경이 없었잖아. 전자현미경 같은 거. 원자의 크기, 분자의 크기는 측정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세계 측정 범위가 커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림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갈게요. 자, 그림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도 좀 보고 갈게.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여기 만약에 그림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앙부일구하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나왔다. 그럼 이런 것들 내가 바로 여러분한테 직관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앙부일구가 나왔다면은 요건 과거의 측정법이 될 것이고, 과거 중에 시간이야, 공간이야. 과거에 시간을 측정할 때 쓰는 거였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나왔다. 그럼 이건 언제 거야? 이거는 현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이야, 길이야? 현대의 길이 측정 또는 거리 측정할 때 쓰는 것이죠. 현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과거냐 현대냐 물어볼 수 있거나, 과거냐 현대냐를 물어볼 수 있거나, 또는 여러분 시간을 측정하는 거냐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과거의 시간이냐 현대의 길이냐, 또는 현대의 시간이냐 과거의 길이냐, 이렇게 따져 물어보는 도구 찾는 방법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량의 단위 들어가겠습니다. 기본량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국제 단위계, SI계라고도 합니다. 총 몇 가지가 있냐? 7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7가지는 그림이 여러분 학교 교재하고도 다 똑같을 거야. 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죠. 시간은 초,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인데 온도 켈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3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 이 칸델라가 이제 우리 그 양초 하나가 원래 캔들이잖아. 캔들에서 온 용어입니다. 밝기. 양초 하나의 밝기. 그 다음에 물질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고2 때 배우는 화학에서 나오는 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질량에선.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한번 해볼게요.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첫 번째입니다. 요겁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뭘 사용하고 있어? 온도 단위를. 도씨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전 세계 기본량에서 온도는 무슨 단위? 아까 별표 3개 쳤죠. 뭐야? 온도는 켈빈 단위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도씨를 쓰지만 온도의 기본량의 단위는 켈빈 온도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할 거야. 그 나머지는 위에 거 2가지인데,
자, 기본량은 절대 다른 물량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질량을 표시하는데 단위를 미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질량을 표시하는데 단위를 초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기본량이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면 단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거야. 바뀔 수 있다. 미래. 옆에다 가로 열고 미래라고 쓰세요. 미래에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왜?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단위를 바꾸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바꿀 수 있다. 말장난 갖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기본량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유도량을 제가 쌤이 박스라 갖고 해야 하는데, 유도량이라는 게 갑자기 나왔잖아. 유도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본량 있잖아. 7가지. 이 기본량 7가지를 가지고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뭐, 속도라든가, 가속도, 밀도, 넓이, 부피, 이런 거 못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본량을 섞어가지고 유도시키는 거야. 그럼 유도량, 좀 더 복잡한 구조가 나오겠지. 이게 유도량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여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유도량의 종류가, 자, 6, 7, 8가지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다 들어본 말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량이 유도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죠? 예를 들면 면적,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 다음에 농도는 부피분의 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힘은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 F는 MA라고. 그렇죠? M이 뭐야? 질량이잖아, 질량. M이 질량이었어요. A가 가속도고요. 중등과정입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의 제곱. 근데 이것이 뭐다? 단위 뉴턴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압력이라는 건 뭐야? 면적분의 힘이다. 면적에 대한 이 면적을 누르는 힘. 이것이 압력 P가 되겠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위를 갖다가 유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고요. 유도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여러분이 그걸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제 들어가게요. 중요한 것은 이 단위 있잖아요. 이 단위.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바로 튀어나오게. 단위는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유도량의 종류와 그에 대한 단위가 맞는 걸 고르세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이야기고요. 수업 시간도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됐죠? 그 다음에 쌤이 하나 더 추가한 게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량이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 유도량은 몇 가지 기본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쌤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옆에다 써놨습니다. 자, 예를 들면 넓이 같은 경우는 녹색이네요. 자, 녹색이 없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잖아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길이기 때문에 둘 다 길이야, 길이. 그죠? 길이.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유도량을 사용하죠. 부피도 어때요? 길이, 높이도 길이 단위잖아. 미터니까. 이것도 한 가지 종류의 기본량의 조합이잖아. 그래서 넓이와 부피는 한 종류의 기본량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묶어본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미터, 그 다음에 부피는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자, 마찬가지로 속력, 가속도, 밀도, 농도는 지금 보니까 거리, 시간, 그 다음에 이 거리,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시간이죠. 그 다음에 밀도도 킬로그램하고 거리, 그 다음에 몰 농도도, 그러니까 몰 질량, 그 다음에 부피, 이렇게 두 가지로 조합되어 있죠. 두 가지 조합으로 된 게 이 네 가지가 아닌가. 기본량이 두 가지 조합은 속력, 가속도, 속력은 속도라고 해도 돼요. 속도, 가속도, 밀도, 농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이야기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이 밀도와 농도는 둘 다 농도 개념입니다. 우리가 옆에다 좀 써보면, 자, 농도는 원래 부피분의 무슨 양이에요. 무슨 양. 알겠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무슨 양은 농도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 지금. 자, 밀도는 엄밀히 말하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질량 농도입니다. 질량 농도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너네 책에 여기 농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것은 뭐냐면 몰농도입니다. 몰농도. 이것은 이제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몰. 예, 보통 이제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요거 둘 다 농도 단위구나. 밀도도 농도 단위구나. 질량 농도구나. 그래서 농도가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간 속도, 가속도, 밀도, 농도는 두 가지의 기본량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 밑에 힘과 압력은 세 가지의 기본량을 조합한다. 왜? 질량이라는 거 있죠. 거리라는 거 있죠.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질량, 거리, 시간, 거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세 가지 종류의 기본량의 조합이 힘과 압력이다. 아마 이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단위의 접두가 나와 있는데 이 단위의 접두어는 뭐냐. 우리가 단위원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자, 선생님 파란색으로 좀 할게요. 자, 접두어는 불명의 별표 단위원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 가운데 좀 나눠주면 헥토와 센티를 좀 나눠주시면 되겠고 1보다 큰 것이 헥토, 킬로, 메가, 기가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우고요. 1보다 작은 소수점 나오잖아. 소수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소수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단위는 이 단위들은 길이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시간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온도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또는 뭐 나머지 기타 등등 기본량들을 다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기본량들. 자, 기본량들을 갖다가 다 쪼갤 수 있습니다. 길이, 시간, 온도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보통 길이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질량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거 사용하는 건데 크게 만드는 건 일단 봐볼게요. 헥토는 곱하기 100이라는 뜻이고요. 자, 킬로는 곱하기 1000이야. 예를 들면 길이 갖고 한번 해볼게. 1km는 몇 미터니까 1000m잖아요. 그죠? 그럼 1메가미터는 몇 미터냐? 10의 6승미터. 그러니까 10의 6승이면 100만이거든요. 100만 미터가 되겠습니다. 기가는 10의 9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억이죠. 약 10억 미터가 되는 게 기가가 되겠다. 10억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보다 크게 할 때의 접두가 되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소수점이 더 시험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 즉 100cm는 0.1m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m에 대한 것에 대한 거꾸로 그러니까 소수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여기서 센티미터는 뭐냐? 0.01m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거리로 바꿔본 거야. 그럼 이건 뭐야?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밀리는 0.001m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량에 대한 소수점 형태의 작은 값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색깔 좀 바꿀게요. 시험에 겁나 나올 겁니다. 이 마이크로미터 별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요거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 옆에다가 실전을 한번 연습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전을 갖다 연습시키면 실전 예를 들면 0.1 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냐 물어본다 그러면 풀어볼까요? 여러분 0.1이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6승이잖아. 그래서 N은 두 개를 갖다가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0.01 뭘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나노미터로 한번 해볼까요? 나노미터다. 그럼 이건 몇 미터일까요? 바꾸면은 자 0.01이 뭐야?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나노미터가 뭐야?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환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숫자 갖고 장난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앞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 됐죠? 이런 것들을 갖고도 장난칠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분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죠.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왜냐하면 0.1이 몇 분의 1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10분의 1하고 똑같은 말이고 0.01이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100분의 1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즉 100분의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와 같다. 그 말이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괜찮죠? 단위한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측정표준과 정보. 자, 측정과 측정표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건 두 개 묶어갖고 보셔야 되는 건 항상 묶어가지고. 측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측정입니다. 뭔가 여러분 질량을 측정하든 길이를 측정하든 부피를 측정하든 측정할 때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거.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꿔갖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어림이양, 어림접다. 측정량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것. 그게 어림 잡는 거겠죠. 근데 그것보다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것도 나와요. 도구를 선택하고 측정량을 결정할 때, 즉 별표 도구 선택도 여러분 어림입니다. 도구를 선택하는 것도 어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양이 많을 때와 양이 적을 때,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쵸? 메스 실린더나 뭐 삼각 플라스크나 피펫이라든가 다 다를 거 아니야. 많은 양을 측정할 때, 작은 양을 측정할 때 어떤 도구를 쓸까? 요거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뭐다? 어림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꼭 눈여겨서 체크 잘 해놓으십시오. 자, 밑에는 이제 눈금 읽기의 어림인데 요거 좀 확대하고 보면 이런 거죠. 그죠? 어림할 때 여기 지금 봐봐. 이 눈금과 이 눈금 사이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금 사이를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요것이 70이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길쭉한 게 이게 뭐야? 75가 되겠지. 되겠죠? 근데 75, 76, 바로 위에 76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확대해보면. 그럼 이 가운데 물이 있으면, 액체가 있으면 75.5를 거란 이야기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 요건 어려운 건 아니죠. 이제 특정 도구를 눈금이 없을 때는 10등분을 해갖고 읽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눈금과 눈금 사이가 있는데, 만약에 액체가 있는데 액체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너네가 임의로 여기 이렇게 10등분을 해갖고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임의로 하는 거야. 임의로.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임의로 해가지고 등분 나눠가지고 사이값을 읽어줘라. 그게 어림이다. 한쪽으로 막 읽어버리면 근사하면 안 돼요. 절대 근사는 안 된다. 근사 값을 쓰면 안 됩니다.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뭐야? 75.5인데 이것을 75.5니까 80으로 읽을까?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70으로 읽을까?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나눌 수 있으면은 나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읽어줘야 되는 게 어림이다.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줄게요. 커지냐? 다 됐죠? 자, 밑에 이제 측정 표준으로 이제 또 바뀝니다. 측정 표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측정 표준이라는 것은요, 요거 그림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밑에 보시면 별표. 요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현상을 명확하게, 그다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그다음 플러스 신뢰가 가도록, 플러스 그럼 어떤 금전 거래가 가능하죠. 거래가 가능하도록, 믿을 수 있는 신뢰,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그 현상이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 뭐다? 이게 바로 측정 표준의 역할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측정 표준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 해당 현상에 대해서 같은 단위를 쓰겠다는 겁니다. 같은 단위. 알겠죠? 같은 단위를 쓰자. 그래서 옆에 A신문 나와 있잖아. 폭염주의보는 켈빈 온도가 아닌 도씨를 사용하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 사용할 때는 무조건 기본량만 꼭 사용하는 건 아니다. 꼭 기본량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꼭 기본량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절하고 그다음 이해하기 쉬운 거 단어를 가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물리량을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켈빈 온도는 우리가 불편하잖아.
폭염주의보가 있는데 만약에 뭐 300, 뭐 40 켈빈이다. 그러면 이게 좀 더운 건지 추운 건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온도로 뭐 37도씨, 38도씨 그러면 덥구나, 폭염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쉽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를 쓴다는 것이 관건이고요. 폭염주의보, 요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거 시험. 폭염주의보 도시, 그 다음에 가속단속은 여러분 시속을 사용한다는 거 시험이 잘 나와요. 킬로미터 per hour. 미세먼지 농도 요거 시험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 우리 친구들은 마이크로그램이 뭔지는 알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세제곱미터당, 공기 세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로그램이냐? 이게 미세먼지의 농도다. 그 다음에 혈당이 나와 있는데 데시리터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위 그림도 나와 있지만 혹시 몰라서 설명을 할게요. 자, 데시리터라는 것은 0.1리터를 말합니다. 0.1리터. 그러니까 100ml가 되겠죠. 100ml. 100ml가 되겠습니다. 이게 데시리터고요. 혈액 1데시리터당 몇 밀리그램의 설탕이 들어있냐. 그게 혈당. 위에 이제 위에 그 손가락 푹 찍어갖고 이거 피 검사할 때 쓴 거 있잖아. 그게 단위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그 옆에 공사장 소음 있잖아요. 우리 소음은 뭐 층간소음도 있고 공사장 소음도 있는데 데시벨이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dB, 데시벨 사용한다. 이것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 표준은 사용이 전 세계가 공통이고 목적은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신뢰가 가야 되고 거리가 가능한 어떤 물건 거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정보와 신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와 신호를 갖다 보시면은 자, 자연의 신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연의 신호. 자, 소리, 비, 지진파,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의 신호인데 자, 이것들은 별표 무슨 신호다?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날로그 신호다. 이 아날로그 신호는 자연의 신호이며 자, 원음 100%입니다. 알죠? 원음이 100%라서 어떤 처음에는 손실이 없습니다만 자, 처음에는 100%지만 자, 정보가 100%지만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정보가 손실됩니다. 열화가 된다 그래야 되죠. 정보가 손실돼 버립니다. 이 정보가 손실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관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손실되지 않은 정보, 디지털 정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색깔 좀 바꿔서 정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정보라고 한다. 정보의 의미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 자, 내가 뭘 이야기했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디지털 정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디지털 정보라는 건 별표. 자, 거의 손상과 왜곡이 없으며 저장과 분석이 쉬워요. 자, 손상 왜곡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 즉, 맨 처음 여기 아날로그 신호가 있었잖아요.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곳을 카메라 놔두면 오래 놔두면 손실 나잖아.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줘야 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 왜? 이 디지털 신호는 손실이 안 날 거니까. 자,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센서라고 합니다.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습도 센서, 광 센서 이런 센서라고 표현하는 것들. 자, 이 센서들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여러분 자 스마트폰에 겁나 많죠. 스마트폰에 보면 센서 덩어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리지널 신호를 센서를 통해서 바꿔주는 거고 이 센서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오늘 이번 시험 범위 마지막에 나오는 반도체에서 나올 겁니다만 센서들은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사용해 갖고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자 아날로그 신호를 뭘로 바꿔주는 거?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이 장치가 뭐다? 센서. 그래서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장치다.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근데 모양도 보셔야 됩니다. 이 모양 보시면
자, 아날로그 신호는 약간 둥글둥글하죠. 신호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면 디지털 신호는 각져 있죠. 뭔가 끊어져 있습니다. 쓸게요, 이것도. 아날로그 신호는요,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이죠. 끊어져 있으니까. 불연속 신호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입니다. 옆에 거 여러분 구름 표시하시고 별표 고난도. 자, 아날로그 신호가 자연의 신호니까 100%였잖아. 근데 그걸 디지털로 바꾸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일부 손실이 생깁니다. 근데 한번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는 손실이 그다음부터 생기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예를 들면 이걸 퍼센티지로 해볼게요. 정보의 양을 퍼센티지로 바꾸면 아날로그 신호가 처음엔 100%였어요. 근데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한 95% 이렇게 남게 돼. 그러면 한번 디지털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정보는 95%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진짜 장난치는 문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디지털 신호를 그러면 아날로그로 바꾸면 100%로 바뀝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95가 아날로그로 바꾼다고 해서 10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한 번 손실 난 건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 정도의 손실은 감안하고 디지털로 바꾸는 거야. 왜? 아날로그로 놔두면 계속 손실 날 거니까 95, 90, 85, 80. 그런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면 처음엔 손실이 조금 나.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손실이 난다 안 난다. 그 다음부터는 손실이 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곡선 모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이것을 친구들아 이걸 갖다가 만약 디지털을 바꾸잖아. 디지털을 바꾸면 어떻게 되면 아날로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똑같은 그림을 하고 그림이 다르냐? 왜? 나는 같은 그림을 그린 건데.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디지털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에 따라 이것을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디지털 끊어져 있잖아. 지금 그림이 끊어져 있는 모양이 되는 게 디지털이야. 이렇게 끊어지는 거.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이 빨간 라인이 디지털입니다.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를 친구들 봐봐. 요것을 디지털은 그러면 관건이 뭐야? 뭐가 생명일 것 같아? 시간이죠, 시간. 무슨 말이냐면 밑에다 그려야겠다. 자리가 없다. 자, 똑같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 이것은 시간값은 말이죠. 더 뭐랄까요? 촘촘하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촘촘하게 시간을 짧은 시간 값격으로 촘촘하게 그리면 더 정교해지고 더 정밀해지겠죠. 이렇게 시간 간격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버리면 더 이것도 디지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훨씬 더 정밀할까요? 그렇죠. B가 훨씬 더 정밀해요. 그러면 나는 이걸 쓸 수 있어요. 별표. 자, 여기다 써야겠다. 자리가 없다. 자, 시간 간격을 촘촘하게 할수록 촘촘하게 짧게 갖고 갈수록 더 손실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디지털은 그래서 용량이 중요한 거예요. 용량이 작은 용량, 큰 용량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MP3 파일 같은 거 보면은 뭐 195짜리 킬로헤르츠가 있고요. 320 이렇게 숫자가 커지대야. 195, 320 이런 식으로 커지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시간 간격이 짧게 측정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더 뭐랄까? 더 정밀하고 더 품질이 좋은 신호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가 100%잖아. 이게 헐렁하게 하면은 예를 들면 90%짜리라면 자, 정밀하게 하게 되면 한 98%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손실률이 더 줄어들 뿐이라는 이야기지. 시간 간격을 짧게 해주면. 알겠죠?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야. 나머지는 그냥 자, 이제 참고 자료입니다.
온도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적외선 감지 광센서, 화학센서, 이미지 센서, 이런 게 센서들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거 좀 지우고. 난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으니 옆에 좀 지우고 쓸게요. 이제 각각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센서의 종류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온도계는 좀 내가 설명하고 갈게요. 온도계의 센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온도 센서가 있고요. 두 번째 광 센서가 있는데, 자, 온도 센서는 접촉식입니다. 접촉식 온도계. 그 다음에 광 센서가 있는 온도계는 비접촉식 온도계. 예를 들면 우리 그 TV 같은 데 프로그램에 요리사들이 음식에다가 딱 이렇게 찔러 넣는, 꼽아 넣는 거 있잖아. 꼽아 넣는 온도계가 접촉이잖아요. 그죠? 뭐 고기 같은 거에다가 푹 찔러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거 접촉식. 그런 것들은 온도 센서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플 때 집에서 사용하거나 병원에 사용하는 거 있잖아. 체온 잴 때 이마에다가 꼭 싸는 거.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은 이마에다 대고 버튼 누르면 온도가 딱 찍히잖아. 또는 귀에다가 딱 넣어갖고 버튼 누르면 온도가 딱 찍히는 거. 이런 것이 뭐야? 비접촉 온도계. 이런 것들은 안에 뭐가 있다? 광센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센서가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스 경보기는 당연히 화학 센서라는 걸 사용하고, 영상 처리하는 건 이미지 센서 되겠죠.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는 아무래도 어때요? 전송이 쉽고, 전송도 쉽고, 속도도 겁나 빨라서 일상, 산업, 과학, 정보통신에 사용한다. 현재 디지털 정보 덩어리죠. 온 세상이. 아날로그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손해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디지털로 쓰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쌤이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첫 번째 챕터에 대한 개념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됐죠? 고생하셨습니다.